그 차림으로 여기 오신 겁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한태선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게 방 안을 채웠어요. 현장에서 바로 오셨나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으셨나요? 오정숙이 시선을 내리깔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덧붙였죠. 도대체 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낡은 작업복 한 벌이 왜 이 자리에서 이토록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걸까요? 이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시청 중이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8년 전 서울 어느 종합병원의 새벽 2시였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형광등 불빛이 하얀 천장과 바닥을 차갑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분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30살의 이강수는 그 문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낡은 점퍼가 구겨진 채 어깨에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두 팔에는 하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조심스럽게 안겨 있었죠. 아기는 눈을 꼭 감은 채 작고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오글오글한 손가락이 포대기 밖으로 조금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손가락 끝을 보다가 눈을 들지 못했죠. 아내는 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이강수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슨 말이 오갔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귓속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두 팔에 쥐어진 작고 따뜻한 무게만이 느껴졌어요. 이강수는 아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천천히 갖다 댔죠.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가늘고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수아야, 아빠 여기 있어. 내가 있으니까 아빠도 있는 거야. 그것이 처음 불러본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5달째에 직접 골라두었던 이름이었죠. 이강수는 아기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새벽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아기의 체온만은 따뜻했죠. 그 온기 하나를 놓지 않으면서 이강수는 그날 밤을 버텼어요. 다음 날 아침 이강수는 병원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한 팔에는 구겨진 퇴원 서류가 들려 있었고 다른 팔에는 수아가 안겨 있었죠.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이강수는 수아를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가렸습니다. 외투 앞서풀 여미며 아이를 가슴 쪽으로 더 단단히 감쌌죠. 그것이 이 아버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차가운 출발이었지만 이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부터 이강수의 하루는 오직 수아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죠.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분유를 데웠습니다. 아기가 먹는 소리를 들으며 도시락 2개를 쌌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나중에 수아 것이 될 자리였죠. 해가 뜨기 전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이강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차고 거칠고 먼지로 가득했어요. 시멘트 가루가 목 안으로 들어와 하루 종일 뻑뻑하게 남았죠. 쇠 비계를 잡으면 손바닥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일이 끝나면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강수는 손을 놓지 않았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수아가 어린이집 선생님 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 두 팔을 벌리며 온몸으로 달려들었어요. 이강수는 그 작은 팔을 받아 안을 때마다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죠.
하루치 피로가 그 순간 전부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말을 시작했을 때 처음 뱉어낸 말은 아빠였어요. 이강수는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잠시 멈춰서 버렸죠. 국자를 쥔 손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눈을 몇 번 빠르게 깜빡이고 나서야 다시 냄비를 저었어요. 수아가 자랄수록 이강수의 현장은 조금씩 더 넓어졌죠. 작은 공사에서 시작해 규모 있는 현장까지 그의 손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과 신용 하나로만 28년을 쌓아온 결과였어요. 이강수의 이름이 붙은 현장에서 납기가 틀어진 일이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그와 한번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수아는 28살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장 한 벌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죠. 번듯한 명함도 없었고 내세울 직함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낡은 작업복 몇 벌과 딸수아 하나뿐이었어요. 이강수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리고 바로 그 작업복 차림으로 그는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사돈 측도 몰랐고 사위가 될 남자도 몰랐죠. 심지어 딸 수아조차 아버지의 전부를 다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룸 안조명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죠. 이강수가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20년 전 이강수는 38살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강수가 매일 발을 딛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죠. 오전 11시가 되자 현장 감독이 짧게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점심시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인부들이 삼삼오오 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았죠. 이강수는 콘크리트 블록 위에 앉아 작업복 주머니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빨간 뚜껑이 달린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에 퍼졌죠. 새벽에 혼자 끓여 담아온 것이었어요. 수아가 어린이집에서 먹을 도시락을 먼저 싸고 남은 반찬으로 자신의 것을 채운 거였습니다. 밥은 조금 늘었고 반찬은 3가지뿐이었죠. 이강수는 젓가락을 들며 천천히 밥을 떴어요. 콘크리트 먼지 냄새가 도시락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현장 동료 박 씨가 이강수의 도시락을 들여다봤죠. 이강수 씨, 오늘도 직접 싸왔구나. 매일 이러니까 진짜 대단해. 이강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이제 몇 살이에요? 아직 많이 어리죠. 이강수가 밥을 한 숟갈 더 뜨며 짧게 대답했어요. 8살이에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목소리는 낮고 짧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죠. 박 씨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아빠 없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겠다. 일찍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이강수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었어요. 기다리는 거 안다고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는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인부들이 다시 일어섰죠. 이강수도 도시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을 펼 때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38이었지만 몸은 이미 한참 앞서 늙어 있었죠. 발판을 타고 올라가 비계에 몸을 고정했어요. 쇠난간이 손바닥을 차갑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햇볕이 작업복 등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허리까지 흘러내렸어요. 이강수는 땀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시간에 손을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몸의 밴 습관이었죠. 철근을 묶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허투루 묶은 철근이 없었고 빠진 볼트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젊은 인부 하나가 이강수를 힐끗 봤죠. 형, 저 빨리 하려다가 자꾸 틀려요. 어떻게 해요? 이강수는 손을 멈추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틀려. 정확하게 하면 자연히 빨라지는 거야. 젊은 인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손을 움직였죠. 이강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현장은 쇠 두드리는 소리와 콘크리트 타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믹서 트럭이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바닥에 깔렸죠. 분진이 공중에 떠다니며 햇빛을 뿌옇게 가렸어요. 이강수는 그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현장 감독이 마감을 알렸죠. 인부들이 장갑을 벗으며 335 빠져나갔어요. 이강수는 맨 마지막에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쓴 공구를 원래 자리에 하나씩 돌려놨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강수는 매일 했어요. 현장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노을이 짧게 번지다가 이미 지워지고 있었죠. 이강수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어린이집 앞에 도착하면 6시 40분이었습니다. 수아는 항상 마지막 남은 아이였죠. 선생님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이강수가 골목 끝에서 나타나는 순간 수아는 뛰었습니다. 작은 발이 바닥을 퉁퉁 두드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이강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받았어요. 수아가 이강수의 목에 2 팔을 감았습니다. 작업복에서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났죠. 수아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더 꽉 안았어요. 이강수는 아이의 등을 2번 토닥였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오늘 점심은 맛있게 먹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강수의 목에 더 매달렸죠. 응, 오늘 급식 잡채볶음이었어. 근데 아빠 오는 거 기다리느라 간식은 조금만 먹었어. 이강수는 아이를 내려놓으며 손을 잡았어요. 2 사람이 함께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강수의 손은 크고 거칠었고 수아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죠. 수아는 걸으면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쉬지 않고 늘어놓았어요. 블록을 제일 높이 쌓았다는 이야기, 친구 지우개를 잘못 가져왔다는 이야기, 점심 반찬이 너무 맵다는 이야기를 숨도 안 쉬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강수는 말없이 걸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빌라 계단이 보이자 수아가 앞서 뛰어 올라갔어요. 아빠, 오늘 저녁 뭐야?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 이강수가 계단을 오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줄게. 엄청 바삭하게 구워줄게. 수아가 이해하며 2 주먹을 쥐고 발을 굴렀죠. 이강수는 그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어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무릎이 묵직하게 울렸지만 이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라 문을 열면 신발장 냄새와 끓는 냄비 냄새가 함께 났어요. 이강수가 먼저 들어서며 수아의 신발을 벗겨 신발장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죠. 아빠, 오늘 숙제 있어. 받아쓰기 예습해야 해. 이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짧게 대답했어요. 밥 먹고 해. 먼저 손 씻고 와. 수아는 투덜대면서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강수는 냉장고를 열었죠. 계란 2개, 두부 반모, 어제 남은 시금치 무침이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다시 데우고 계란 후라이를 2개 부치기로 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자 기름 튀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계란이 하얗게 익어가며 테두리가 바삭하게 올라왔어요. 이강수는 그 모양을 보며 수아가 바삭한 것을 좋아한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불을 조금 더 키웠죠. 수아가 손을 닦으며 부엌 쪽으로 기웃거렸어요. 아빠, 오늘 뭐야? 계란이다. 나 2개 먹어도 되지. 1개야. 아빠도 먹어야 해. 수아가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이강수는 돌아보지 않았죠. 밥이 다 되자 이강수는 테이블 위를 정리했어요. 수아의 공책과 크레파스를 한쪽으로 밀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밥그릇 2개, 찌개 하나, 반찬 2접시가 좁은 테이블을 채웠죠. 수아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민준이가 나한테 사과했어. 어제 내 지우개 가져갔거든. 이강수는 찌개를 수아 쪽으로 밀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아가 밥을 한 입 크게 떠서 먹으며 대답했죠. 용서해줬지. 착한 거잖아, 내가. 이강수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움직였어요. 수아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웃었다. 나 봤어. 이강수는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조용히 입에 넣었죠. 수아가 까르르 웃었어요. 좁은 부엌에 그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강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아는 숙제를 꺼냈죠. 오늘 숙제는 내일 받아쓰기 예습이었어요. 수아가 연필을 들고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이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아 옆에 앉았죠. 읽어볼까? 아빠가 하나씩 불러줄게. 이강수가 받아쓰기 낱말을 하나씩 불러줬어요.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수아가 혀를 내밀고 집중하며 글씨를 써내려갔죠. 연필 긁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작게 울렸어요. 다 쓰고 나면 이강수가 직접 채점했습니다. 틀린 글자 옆에 동그라미를 쳐주고 다시 쓰게 했죠. 2번 틀리면 3번 쓰게 했어요. 수아가 볼을 부풀리며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엄격해? 학교 선생님도 한 번만 다시 쓰래. 이강수는 문제집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죠. 선생님은 25명을 봐. 아빠는 너 하나만 봐. 수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연필을 다시 들고 글씨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숙제가 끝나고 이강수는 수아를 욕실로 데려갔죠. 머리를 감겨주고 빗으로 쭉쭉 빗어줬어요. 수아의 머리는 아직 가늘고 보드라웠습니다. 빗질하는 손이 조심스러웠죠. 아프지? 아빠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수아가 인상을 쓰며 중얼댔어요. 이강수는 동작을 잠깐 멈췄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보면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었죠. 그 손으로 수아에 가는 머리카락을 빗는다는 게 잠시 걸렸어요. 하지만 이강수는 다시 빗을 들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빗어줬죠. 잠들기 전에 수아가 이강수 옆에 비집고 누웠어요. 2 사람이 덮는 이불은 낡은 것 하나였습니다. 수아가 이강수의 팔을 베고 누웠죠. 아빠, 엄마는 어떻게 생겼어? 사진 없어. 이강수는 천장을 보다가 잠시 멈췄어요. 예뻤어. 수아, 눈이 꼭 엄마 닮았어. 수아가 팔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아가 엄마 닮은 거야. 아니면 엄마가 수아 닮은 거야. 이강수는 대답 대신 수아의 이마에 손을 천천히 올렸죠. 손바닥이 거칠었지만 온기는 따뜻했어요. 수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새 숨이 길어지고 고르게 변해 있었죠. 이강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빌라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따뜻했죠. 이강수는 수아의 이마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있는 한, 이 사람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눈을 뜰 것이었죠. 20년이 지났어요. 수아는 2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는 그대로였죠. 신발장도 낡은 형광등도 좁은 식탁도 20년 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수아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강수의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강수는 식탁 앞에 서서 냄비를 적고 있었죠.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수아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렸죠. 회사 업무가 집까지 따라온 거였어요. 이강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된장이 끓어오르며 뚜껑 아래로 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죠. 냄새를 맡은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오늘 두부 넣었어. 나 두부 많이. 이강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아. 반모 다 넣었어. 수아가 노트북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부엌 쪽으로 다가가 냄비 안을 들여다봤어요. 두부가 넉넉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신기하게. 이강수가 접시에 반찬을 옮겨 담으며 짧게 말했죠. 28년 봤으니까. 수아가 피식 웃으며 수저를 꺼냈어요. 두 사람이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그릇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죠. 수아는 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 눈을 감았어요. 맛있다. 아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강수는 말없이 수아 쪽으로 두부를 더 떠줬습니다. 수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죠. 아빠, 나 준혁이한테 상견례 얘기 들었어. 준혁이 부모님이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대. 이강수는 밥을 떠서 천천히 씹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다시 말을 이었죠. 아빠 들었어. 안 들은 척하지 마. 이강수가 찌개를 한 숟갈 뜨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언제? 수아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초라고 했어. 준혁이 부모님이 날짜 잡고 싶어 하신대. 식당도 본인들이 정하겠다고. 이강수는 찌개를 한 숟갈 더 뜨고 나서 조용히 물었죠. 좋은 사람이야, 그 남자. 수아가 웃음기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눈이 약간 떨렸어요. 응, 좋은 사람이야.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 이강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허락이었죠. 수아의 눈가가 잠깐 뜨거워졌어요. 아빠 상견례 날 일찍 마치고 와야 해. 알았지. 제발. 이강수는 밥그릇을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갈게. 수아가 안도하는 기색으로 숟가락을 다시 들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 소리와 국 끓는 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아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모으며 말했죠. 아빠, 나 설거지 할게. 앉아 있어. 이강수는 수아가 손을 뻗기 전에 이미 그릇을 들고 일어서 있었어요. 됐어. 아빠가 해. 수아가 이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얼마나 일했는데. 무릎은 또 어때? 이강수는 수아의 손을 살짝 떼어냈죠. 괜찮아. 앉아. 수아는 이강수의 등을 보다가 조용히 소파로 돌아갔어요.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 소리를 들었죠.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 잠기는 소리가 차례로 났어요. 이강수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씻어. 아빠 먼저 들어가 있을게. 수아가 이강수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갔죠. 희끗희끗해진 뒷머리가 보였어요. 어깨는 아직도 넓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을 내려깔았죠. 무언가를 꾹 누르는 것처럼 입술을 다물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 좁은 빌라에서
이 낡은 식탁에서 이 된장찌개로 딸을 먹여왔습니다. 정장도 없고 명함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차림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람이 다음 달 상견례 자리에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수아는 무릎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났죠. 창밖 빌라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와 똑같은 불빛이었습니다. 이 불빛 아래 아버지는 항상 골목 끝에서 걸어왔었죠.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도시락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수아를 향해 걸어왔었어요. 지금도 그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오늘도 그 차림 그대로였죠. 다음 날 점심 수아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준혁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자주 오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를 밝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수아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수아야, 우리 부모님이 다음 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신대. 식당은 부모님이 강남 쪽 한정식 집으로 예약하시겠다고 하셨어. 수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날 아빠한테 말해둘게. 한준혁이 수아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수아야, 우리 아버지가 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자리가 자리인 만큼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하고 싶으신 거거든. 수아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살짝 굳었죠. 형식이라는 게 어떤 부분? 한준혁이 머리를 긁으며 시선을 잠깐 내렸어요.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자리에 맞는 복장이나 분위기 같은 거 신경 쓰시는 분이라는 거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서로 예의 갖추자는 의미인 거야. 수아는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정장을 입고 오셔야 한다는 거야. 한준혁이 손을 저으며 말했죠.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상견례 자리니까 깔끔하게 오시면 좋겠다는 거지. 수아, 아버지가 워낙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말해두는 거야. 수아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도심 골목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가슴 어딘가가 조이는 것 같았죠. 준혁아, 우리 아빠가 정장을 입고 사는 분이 아니야. 평생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야.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 한준혁이 수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창피하다는 게 아니야. 나는 수아 아버지 정말 존경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미리 얘기해 두는 거야. 수아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빠한테 얘기는 해볼게. 근데 아빠가 결정하실 문제야. 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가 햇살 속으로 가늘게 사라지고 있었죠. 수아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이강수에게 말을 꺼냈어요. 이강수는 저녁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아빠 상견례 날 혹시 새 옷 입고 싶은 마음 있어? 내가 사줄게. 이강수가 손을 멈추고 수아를 봤죠. 수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아버지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아빠가 불편하면 필요 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강수는 그릇을 다시 들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상견례 날 현장 마치고 바로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수아가 뒤따라가며 말을 이었죠. 그러면 그 전날 미리 옷 준비해 두면 되잖아. 아빠. 이강수는 수도를 틀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상견례 날 봐서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날 가봐야 알아.
수아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강수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수아는 부엌 문가에 서 있었죠. 물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수아는 그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죠. 아버지가 일부러 거스르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평생 단 하루도 현장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업복이 어떻게 보일지, 사돈 측이 그 차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아는 이미 절반쯤 알고 있었죠. 다만 아버지에게 차마 직접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작업복은 이강수의 자존심이었고 이강수의 전부였으니까요. 수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골목 가로등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죠. 수아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한준혁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상견례까지는 2주가 남아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8시 이강수는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후 2시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죠. 상견례 시간은 저녁 6시였고 이동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어요. 충분히 여유 있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새벽에 내린 비로 기초 타설면 일부가 들떠 있었어요. 이대로 상부 구조물을 올리면 나중에 균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직접 현장을 보고 다시 작업 지시를 내렸죠. 그 순간부터 오후 일정이 전부 밀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에 끝내야 할 일이 4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현장 한쪽에 서서 서류를 검토했죠. 안전모를 쓴 채 볼펜으로 도면을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콘크리트 먼지가 바람에 날려 서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강수는 손등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계속 봤죠. 등 뒤로 믹서 트럭이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5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죠. 수아였어요. 아빠, 지금 어디야? 빨리 와야 돼. 6시까지야. 이강수는 현장 쪽을 한번 보고 나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작업 감독을 불렀죠. 남은 거 내가 마무리해. 내가 오늘 자리가 있어서. 현장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이 반장님, 빨리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봅니다. 이강수는 안전모를 벗어 못에 걸었습니다. 작업복은 벗을 여유가 없었죠. 오늘따라 차에 여벌 옷도 없었어요. 가방에는 도면과 공구뿐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짧게 망설였죠. 하지만 이미 5시 10분이었어요.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 가면 늦었습니다. 이강수는 현장 출구 쪽으로 발을 움직였죠. 작업복 앞자락에는 콘크리트 얼룩이 희끗하게 남아 있었어요. 장갑 벗은 손등이 거칠고 굳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다시 꺼냈죠. 수아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지금 출발한다고, 조금 늦을 수 있다고. 수아에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제발 빨리 와. 딱 이 한 줄이었죠. 이강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강수는 라디오를 껐죠. 핸들을 잡은 손에는 콘크리트 대가 손금 사이에 박혀 있었어요. 손바닥이 거칠었고 손목에는 작업 중 긁힌 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손으로 핸들을 잡고 강남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토요일 저녁 퇴근길 도로는 막혀 있었어요. 차들이 줄을 서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강수는 속도를 낼 수 없었죠. 백미러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작업모를 벗자 이마에 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뺨에도 먼지가 옅게 묻어 있었죠. 이강수는 백미러를 잠깐 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아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차가 막히는 동안 수아에게 전화가 또 왔어요. 아빠 어디야? 한 20분 남았어. 이강수는 전방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 왔어. 걱정 마. 수아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죠. 아빠, 이따 들어갈 때 먼저 나한테 문자 줘. 내가 나갈게. 이강수는 짧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강남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고층 건물 유리창 너머로 사무실 불빛이 환했어요. 이강수는 그 불빛들을 지나치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5시 50분 한식당 주차장에 차가 들어섰죠. 이강수는 시동을 끄고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 유리창 너머로 고급 한식당의 외벽 조명이 보였습니다. 나무 간판, 돌담,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자리였죠. 이강수는 자신의 작업복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흙빛과 콘크리트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는 더 오래 보지 않았죠.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발이 주차장 바닥을 딛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강수는 식당 쪽으로 걸어갔죠. 작업복 바지 끝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이 아니었죠. 프라이빗 룸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이강수가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태선의 시선이 가장 먼저 움직였죠.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한태선의 눈이 이강수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었어요. 그 시선이 작업복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정숙도 고개를 들었죠.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흔들렸어요. 눈썹이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준혁은 이강수를 보다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죠.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쥐어졌어요. 수아는 이강수 옆에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 아버지 이강수입니다. 이강수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한태선은 잠깐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그 차림으로 여기 오신 겁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전체에 또렷하게 깔렸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죠. 수아의 손가락이 앞으로 모은 손 안쪽에서 천천히 말려들었어요. 이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았죠. 한태선 맞은편 가장 아랫자리였어요.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오정숙이 한태선의 옆구리를 가볍게 툭 건드렸죠. 그 손짓이 어서 넘어가자는 신호 같았지만 실은 달랐어요. 오정숙의 눈은 이미 이강수의 작업복 소매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이강수의 손이 거칠고 굵었죠. 송금 사이에 콘크리트 때가 박혀 있었어요. 오정숙은 그 손을 보다가 시선을 들어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들어와 첫 번째 코스 그릇을 내려놓고 나갔죠.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태선이 냅킨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 일을 오래 하셨나요? 이강수가 고개를 들며 짧게 대답했죠. 30년 됐습니다. 한태선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어요. 30년이면 오래 하셨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회사 소속이신가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강수는 수저를 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일합니다.
한태선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죠. 그게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고용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이강수는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어요. 현장에서 일합니다. 한태선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강수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그는 30년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어요. 오정숙이 물수건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저희 준혁이가 수아 씨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직접 뵈니 반갑네요.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정숙이 수아를 위아래로 한번 훑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준혁이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깜빡했나 봐요. 수아는 허리를 세우며 대답했죠. 지방 사립대 졸업했습니다. 오정숙의 미간이 짧게 움직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느 쪽이에요? 무슨 전공이에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꼬리가 내려갔죠. 한준혁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을 끼웠어요. 어머니, 수아가 지금 다니는 회사 꽤 괜찮은 데예요. 오정숙이 아들을 보다가 다시 수아를 봤습니다. 어디 다녀요? 수아가 회사 이름을 말했죠. 오정숙이 테이블 위 물잔을 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아, 거기요. 중소기업이네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무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죠. 이강수는 그 순간 수아 쪽을 봤어요. 수아는 이강수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이강수는 다시 앞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을 한 숟갈 더 뜨며 식사를 계속했죠. 음식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된장 향과 구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전혀 식욕을 당기지 않는 자리였죠. 한태선이 다시 이강수를 봤어요. 이 반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이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강수입니다. 한태선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죠. 오늘 현장에서 바로 오신 것 같던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옷을 못 갈아입고 오셨나요? 이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현장이 늦게 끝났습니다. 한태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견례가 언제 잡혔는지는 알고 계셨겠죠. 이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다음 코스 그릇을 들고 들어왔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아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죠. 두 번째 코스가 올라왔어요. 직원이 그릇을 내려놓고 나가자 방 안이 다시 5사람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오정숙이 와인잔을 들며 수아 쪽으로 몸을 살짝 틀었죠. 수아 씨, 형제자매는 있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없어요. 외동딸입니다.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소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외동이구나. 그럼 집안에 다른 어른은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요? 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더 꽉 쥐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습니다. 오정숙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아버지 혼자 키우셨겠네. 목소리에 위로가 담긴 것처럼 들렸지만 그 뒤가 문제였죠. 그러면 친가 쪽 어른은 전혀 안 계신 건가요?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모 같은 분들. 수아가 짧게 대답했어요. 따로 왕래하는 친척은 없습니다. 오정숙이 남편 한태선을 한번 보고 다시 수아를 봤습니다. 그렇구나. 집안이 많이 단출하네. 사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집안의 기반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오정숙이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저희 준혁이는 아버지 회사를 이을 아이예요. 앞으로 책임질 게 많은 아이라서 저희가 며느리를 볼 때도 단순히 두 사람이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아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죠. 오정숙이 다시 말했어요. 제 지인 중에 비슷한 또래 아가씨가 있는데 SKY 출신의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탄탄한 애야. 준혁이한테도 한번 소개해줄까 했었는데 한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끼웠습니다. 어머니. 오정숙이 아들을 보며 손을 들었죠. 엄마가 나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을 말하는 거지. 수아 씨도 이해하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나중에 서로 불편한 일이 없는 거야. 수아의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식사를 멈추지 않았죠.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그 손 안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태선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사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보면서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이강수가 한태선을 봤습니다. 한태선은 이강수와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준혁이 어머니 말처럼 결혼은 두 집안의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자리를 보면 두 집안의 수준 차이가 좀 납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예요. 수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떨림을 참으려고 입술을 안쪽으로 꾹 물었죠. 한태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준혁이가 앞으로 사업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그에 맞는 집안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아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의 배경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직원이 다음 코스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그릇만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릇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수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께서 집안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게 저의 배경입니다. 오정숙이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죠. 그건 알아요. 수아 씨 아버지가 열심히 사신 건 인정해요. 근데 열심히 산 것과 집안의 기반이 있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수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한번 빠르게 깜빡였죠. 참고 있었어요. 이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는 소리가 조용하게 났죠. 그 소리에 오정숙이 잠깐 이강수를 봤어요. 이강수는 오정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아만 보고 있었죠. 수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눈을 보자 참고 있던 것이 더 힘들어졌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수아를 보고 있다는 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태선이 잔을 다시 들며 말했죠. 오늘 자리가 불편하셨다면 그건 제가 사과할게요.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진심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잘 되려면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두는 게 맞아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아래에서 하얗게 쥐어져 있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방 안에 있는 5사람 중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코스 요리는 절반쯤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촉꽂힌 작은 촛대 불꽃이 에어컨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어요. 한태선이 냅킨을 접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수가 한태선을 봤죠. 한태선의 눈이 이강수와 마주쳤어요.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니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두 아이가 결혼을 하려면 양쪽 집안이 맞아야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태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 결혼 이후에는 집안끼리 어울릴 일이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나은 것 같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죠. 입술을 안쪽으로 꾹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아래로 숙였죠. 한준혁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말씀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었는데. 한태선이 아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지금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오정숙이 팔짱을 끼며 덧붙였죠. 맞아.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수아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잖아. 이강수 씨도 어른이시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이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태선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내리깔리지 않았죠. 한태선이 그 시선을 느꼈는지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말뜻은 분명합니다. 수아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죠. 참고 있었어요. 눈물을 소리 없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흔들리는 어깨를 봤고 고개 숙인 얼굴을 봤고 무릎 위에서 하얗게 쥐어진 손을 봤죠. 이강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넓은 손이었죠. 수아가 그 손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딸의 얼굴을 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말이 없었어요. 한태선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네 글자였죠.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문 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수아는 손에 잡힌 채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너무 커서 수아의 손이 그 안에 다 들어갔죠. 한준혁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아야, 잠깐만. 이강수 씨, 잠깐만요. 이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죠. 오정숙이 뒤에서 말했어요. 아이고, 식사도 다 못하고. 그냥 가시게요. 이강수는 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룸 바깥의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닫혔죠. 한태선은 등받이에 기댄 채 그 문을 바라봤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와인잔을 들었죠. 한준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의자도 당기지 못하고 앉지도 못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룸 안에서 들리던 말소리가 문 하나 너머로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강수와 수아는 복도를 걷고 있었죠. 이강수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수아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걸으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래도 숨이 잠깐씩 흔들렸어요. 뒤에서 룸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준혁이 나온 거였죠. 이강수 씨, 잠깐만요. 수아야, 기다려. 이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준혁이 빠르게 걸어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강수가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죠. 한준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강수 씨, 오늘 자리가 너무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 말씀이 지나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수는 한준혁을 봤습니다. 한준혁이 수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수아야, 나 진심이야. 부모님이 저러셔도 나는 달라. 오늘 자리는 내가 수습할게. 그냥 가지 마. 수아는 눈물이 번진 얼굴로 한준혁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수가 한준혁을 보며 조용히 물었죠. 준혁 씨, 오늘 부모님 말씀 들었죠? 한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들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수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 준혁 씨는 뭐라고 했어요? 한준혁의 입이 잠깐 멈췄죠. 저는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죠. 이강수 씨, 오늘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부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아랑 저는 진심이에요. 이강수는 한준혁을 한 번 더 보다가 수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는 이강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죠. 이강수는 수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준혁이 뒤에서 다시 불렀죠. 이강수 씨, 수아야. 이강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손을 잡은 채 걸으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한준혁이 복도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너져 있었지만 따라오지 않았죠. 수아는 다시 앞을 봤어요. 아버지의 등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등판에 콘크리트 먼지 자국이 희끗하게 남아 있었죠. 그 등을 보면서 수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복도 조명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이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식당 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어요. 저녁 바람이 강남 골목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두 사람의 발끝을 비추고 있었죠. 이강수는 식당에서 멀어진 골목 한쪽에 멈춰 섰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무릎이 조금씩 접히기 시작했어요. 이강수가 그 순간 수아를 잡았습니다. 두 팔로 딸을 끌어안았죠. 수아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업복에서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늘 맡아온 냄새였죠. 어릴 때부터 맡아온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냄새였어요. 수아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이강수는 수아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크고 거친 손이 딸의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이 없어도 됐어요. 수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시간만큼 오래 울었어요. 골목을 지나는 사람이 두 사람을 힐끗 보다가 지나쳤습니다. 이강수는 수아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두드리며 서 있었죠.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어요. 이강수의 작업복 앞섭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강수가 수아의 얼굴을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밥 못 먹었지. 가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한 방울 흘렀어요. 그 한마디가 더 세게 가슴을 눌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아버지라면 화를 냈을 거라고 수아는 생각했어요. 혹은 상대방에게 맞섰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억울함을 털어놓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꺼낸 말은 밥 못 먹었지였어요. 수아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강수가 수아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기 시작했죠. 가로등 아래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작업복과 베이지 니트가 나란히 가로등 빛 아래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걸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강수는 그 손을 꽉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화 안 나? 이강수가 잠깐 걸음을 계속하다가 짧게 대답했죠. 나. 그게 전부였어요. 수아는 그 한 글자를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건 딸이 무시당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 자신이 무시당해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이 수아의 눈가를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집 간판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이강수가 안쪽을 보고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뒤를 따라 들어갔죠. 국밥집 안은 따뜻했어요. 뚝배기 끓는 소리와 된장 냄새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강수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들었죠. 수아는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강수는 메뉴판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뭐 먹을래? 수아의 입술이 떨리다가 결국 웃음이 나왔어요. 울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먹는 거. 이강수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종업원을 불렀죠. 뚝배기 국밥 2개를 시켰어요. 주문하는 이강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나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국밥집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그 불빛을 보다가 이강수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냅킨을 꺼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 손을 보다가 수아는 조용히 생각했죠. 이 손이 30년 동안 자신을 키워온 손이라는 걸, 그 어떤 정장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어온 손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 처음으로 느껴졌다는 걸. 수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그 사흘 동안 한준혁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도 끊었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죠. 밥은 먹었고 출근도 했고 아버지와 저녁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뒤척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집안 배경이라는 말, 수준 차이라는 말, 정리하라는 말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한준혁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수아야, 나 오늘 봐줄 수 있어. 부탁이야. 수아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점심에 카페에서 보자고. 카페에 먼저 와서 앉아있던 건 한준혁이었어요. 수아가 들어서자 한준혁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죠. 커피가 나왔지만 수아는 잔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한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그날 정말 미안해. 부모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어. 그 말씀은 지나치셨다고. 수아는 창밖을 보다가 한준혁을 봤죠.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한준혁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입장이 바뀌시진 않았어. 근데 내가 계속 말씀드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처음엔 강하게 말씀하셔도 결국엔 내 말을 들어주셨거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야.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아, 그날 부모님이 아버지한테 정리하라고 하셨을 때 준혁이는 어떻게 했어? 한준혁이 시선을 내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못했어. 분위기가 너무 굳어 있었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끊으면 더 크게 번질 것 같아서 수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혁아, 그날 아버지가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 아버지가 그 말 듣는 걸 옆에서 다 봤어. 한준혁이 고개를 들었죠. 수아가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야. 손에 굳은 살이 박인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 그게 왜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건데. 한준혁이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수아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준혁이 잠시 멈추다가 말했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강수 씨를 존경해. 그날 부모님 말씀은 잘못된 거야. 근데 수아야, 부모님 마음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수아는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김이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는 지금 우리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는 거야. 한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뭘? 수아가 한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준혁이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준혁이가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한 것.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한준혁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수아가 말을 이었죠. 나는 부모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근데 내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 나는 계속 걸려. 한준혁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수아야, 나도 그 자리에서 더 나섰어야 했는데 못한 거 알아. 그게 미안해. 진짜로.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근데 나 지금 당장 결론 내리려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한준혁이 안도하는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커피잔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결국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로 자리를 떴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수아의 뺨을 스쳤죠.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집에 있어. 나 일찍 들어갈게. 잠시 후 이강수에게 답장이 왔죠. 응. 딱 한 글자였습니다. 수아는 그 한 글자를 보며 발걸음을 뗐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태서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오전 보고를 받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이번 분기 현장 진행 상황 서류가 가지런히 올라와 있었어요. 한태선 건설은 수도권 내 중소형 공사 3곳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외곽 물류센터 신축 현장이었죠. 오전 10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태선의 비서가 수화기를 들더니 곧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광역 하도급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 주 자재 납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태선이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죠. 무슨 소리야? 이미 계약된 건데. 전화 너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쪽 사정이 생겨서요. 다음 주로 조율이 가능할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선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자재 납품이 늦어지면 현장 일정 전체가 밀렸죠. 비서를 불러 현장 소장에게 연락하게 했어요. 오전 내내 전화가 몇 번 더 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죠. 납품 지연, 장비업체 일정 조율,
하도급 담당자 부재 같은 것들이었어요. 한태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오전을 넘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비서가 다시 문을 두드렸죠. 대표님, 이번엔 남부철근 납품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달 계약 갱신을 보류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태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류? 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담당자분이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한태선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납품업체 하나가 빠지는 건 일이 아니었어요. 대체 업체를 찾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두 곳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상했죠. 한태선은 비서에게 현장별 하도급 업체 현황 정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료를 펼쳐 훑어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새 현장에 연결된 하도급 업체가 12곳이었죠. 그중 오늘 연락이 온 두 곳은 서로 다른 현장 소속이었어요. 접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태선은 서류를 덮으며 생각했죠. 우연이겠지 싶었어요. 현장이 크면 이런 변수는 늘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한태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심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그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의 현장도 있었죠. 한태선은 창밖을 보다가 지난 토요일 상견례를 떠올렸어요. 그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일어서던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한태선은 입술을 짧게 다물었죠. 그 남자가 신경 쓰인 게 아니었어요.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보통 그 말을 들으면 화를 내거나 반박을 하거나 적어도 표정이 변하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한태선은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현장 노동자 하나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창가를 떠나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한태선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오후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걸요. 오늘 온 전화 두 통이 무너짐의 첫 균열이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죠. 창밖 빌딩들이 오후 햇빛을 받아 유리면이 반짝였어요. 그 빛이 한태선의 얼굴 위로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태선은 사무실 책상 앞에 서서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가 평소와 달랐죠.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된 게 아니라 여러 장이 펼쳐진 채 겹쳐 있었어요. 비서가 문 앞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한태선이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말했죠. 거기도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려줘야 해. 일정이 이미 늦었어.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다른 현장 쪽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한 대표님 쪽은 다음 달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선이 전화를 끊었어요. 소리 없이 끊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 보류를 통보해온 업체가 5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곳이 됐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5곳이 되자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태선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 온 업체들 공통점 있는지 확인해봐.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죠. 잠시 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5곳 모두 수도권 하도급 쪽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인데요. 전부 같은 계통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태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계통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비서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수도권 중소형 건설 하도급 쪽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이 5곳이 전부 같은 협력 라인 안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한태선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름들이 연결선으로 이어진 차트였습니다. 한태선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죠. 차트 한가운데 연결고리처럼 자리 잡은 이름이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지만 선이 모이는 중심이었습니다. 이강수. 한태선의 눈썹이 짧게 움직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름만 확인했는데요. 이강수라는 분인데 현장 관련 업계에서 꽤 알려진 분 같습니다. 자세한 건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태선은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아니, 직접 본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왔던, 말없이 딸을 데리고 나갔던 그 남자였어요. 한태선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죠. 납품 보류, 계약 해지, 일정 연기. 일주일 동안 온 연락들이 전부 이 이름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태선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강수라는 사람 자세히 알아봐.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죠. 사무실 문이 닫히고 한태선 혼자 남았어요. 창밖 도심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오후 햇빛이 사무실 바닥까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한태선은 책상 위 서류를 한 손으로 모았어요. 5곳의 업체 이름이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한태선의 눈이 다시 한번 그 이름 위에서 멈췄죠. 이강수. 현장일 30년 됐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장도 없이 명함도 없이 그 자리에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던 그 사람이었죠. 한태선은 목록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어요. 처음으로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죠. 하지만 확인하기 전에 이미 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건설 현장이었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넓은 현장을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 떠다니고 있었죠.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장 한가운데에 이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채 옆에 서 있는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강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3명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철근 납품업체 대표였고 한 명은 전기설비업체 소장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수도권 일대 중소형 현장 전문 도급업체를 20년째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3사람 모두 이강수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하지만 이강수 앞에서 말할 때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업계에서 이강수는 특별한 직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명함에 적힌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업계에서 이강수의 이름은 타이틀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강수가 조용히 손을 써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이 막혀 현장이 멈출 위기에 처한 소규모 업체를 이강수가 개인 신용으로 연결해준 일도 있었죠. 그 일들이 쌓여 이강수의 이름은 수도권 하도급 업계 전체를 조용히 연결하는 실선이 됐어요. 이강수가 움직이면 업계가 움직였고 이강수가 멈추면 그 영향이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을 과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게 30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강수가 한 곳을 지목했을 때
세 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기로 했죠. 이강수가 말했습니다. 한태선 쪽 현장은 이번 주 이후로는 다 빠지는 거야. 자재도 장비도 인력도. 이유는 각자 알아서 돼.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강수는 그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죠. 그게 이강수의 방식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말을 대신했으니까요. 세 사람이 돌아서며 각자의 전화를 꺼냈어요. 이강수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장 쪽으로 걸어갔죠. 발이 공사 현장 바닥을 딛는 소리가 묵직했어요. 크레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 믹서, 트럭 돌아가는 소리, 인부들의 짧은 호령 소리가 섞였죠. 이강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안전모를 고쳤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을 현장 안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저 이강수가 평소처럼 현장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태선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각에 이강수는 현장에서 흙을 밟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었죠. 하지만 그 거리가 좁혀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이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빨리 하려고 하면 틀린다는 걸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먼지 바람이 다시 한번 현장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이강수의 작업복 앞섭이 바람에 잠깐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어요. 한태선 건설 세 곳의 현장 중 두 곳이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자재 납품이 끊겼고 장비업체가 일정을 잡지 않았으며 하도급 인력이 빠지기 시작했죠. 한태선은 대체 업체를 수소문했어요. 전화를 돌리고 지인을 통해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원래라면 한두 군데는 바로 연결이 됐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연락이 닿는 업체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 현재 다른 현장이 잡혀 있다. 내부 사정이 생겼다. 말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아무도 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한태선은 비서에게 이강수에 대해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결과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사무실에는 한태선 혼자였어요. 비서는 이미 퇴근시킨 뒤였습니다. 조명 하나만 켜진 채 한태선은 서류를 읽고 있었죠. 읽을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강수 경력 28년. 현장 노무자로 시작해 현재 수도권 내 중소형 건설 하도급 네트워크의 실질적 중심 인물. 직함 없음, 회사 없음, 명함 없음. 그러나 그의 이름이 연결된 업체는 수도권 일대 하도급 업체 18곳이었습니다. 자재 납품, 철근, 골조, 전기, 설비, 인력 파견까지 건설. 현장 하나를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계통이 이 이름 하나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죠. 한태선이 서류를 넘겼어요. 다음 장에는 이강수가 지난 20년 동안 관여한 현장 목록이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걸쳐 현장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 중에 한태선 건설이 참여했던 현장도 3곳 있었어요. 한태선은 그 이름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이강수는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뒤에서 연결하고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아무도 그 이름의 무게를 정면으로 본 사람이 없었던 거였죠. 한태선은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비서가 정리해 놓은 추가 자료가 열려 있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이강수가 관련된 업체들의 움직임이 정리되어 있었죠. 18곳 중 지금까지 한태선 건설과 계약을 보류하거나 철회한 업체가 8곳이었어요. 절반이었습니다. 한태선은 화면에서 눈을 들었죠. 창밖으로 도심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 불빛이 밤 하늘 아래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태선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그 남자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태선의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다가 폈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죠. 나머지 10곳의 업체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태선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머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요. 문제는 대체 경로가 없다는 거였어요. 수도권 하도급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훨씬 좁고 깊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강수 쪽과 연결이 안 된 업체를 찾는 게 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한태선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죠.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거래처 대표들에게 사정을 설명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한태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봤죠. 맨 마지막 장에 이강수의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58살이었습니다. 딸 이수아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메모도 있었죠. 아내는 이수아 출산 중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태선은 그 줄을 읽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한태선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죠. 빌딩 불빛 너머로 어딘가에 그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업복을 입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태선은 이 상황을 돌릴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생각을 밀쳐냈습니다. 자존심이 먼저 거부했죠. 사무실 조명이 책상 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한태선은 그 빛 아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어요. 서울 외곽산업단지 안에 있는 작은 회의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가 전부인 단출한 방이었죠. 창밖으로 공장지대가 보였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종이컵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이강수가 한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안전모는 테이블 옆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맞은편에는 협력업체 대표 5명이 앉아 있었죠. 나이대가 제각각이었어요. 가장 젊은 사람이 30 중반, 가장 나이 든 사람이 60 가까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이강수가 부른 자리가 아니었어요. 업체 대표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표들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반장님, 지금 한태선 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대체 업체 소개 좀 해달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강수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유지하면 돼. 따로 더 할 것 없어. 또 다른 대표가 말했죠. 근데 이 반장님, 한태선 건설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쪽 현장에 묶여있는 소규모 업체들 피해가 생기지 않나요? 하도급 대금 못 받은 곳들이 있어서. 이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쪽은 내가 따로 정리할게. 대금 못 받은 데는 명단 뽑아줘. 내가 직접 확인할게.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강수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의 무게를 다들 알고 있었죠. 이강수가 약속하면 그게 곧 실행이었어요.
세 번째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반장님, 이번 일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는 건 저희도 알아요. 혹시 어느 선까지 가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강수가 커피 종이컵을 들며 짧게 말했죠. 사돈이 될 뻔한 집안이야. 내 딸 아버지를 정리하라고 했어.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대표들이 말없이 이강수를 봤습니다. 이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들 알아들었죠. 네 번째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그 집안이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 이 반장님이 멈추는 건가요? 이강수가 서류를 한 장 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태선 건설 진행 중인 새 현장 목록이었죠. 멈추는 건 내가 결정해. 지금은 계속 가는 거야. 다섯 번째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반장님 결정 따릅니다. 나머지 4명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강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말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각자 핸드폰을 꺼내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이강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종이컵에서 가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창밖 공장지대 위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강수는 창밖을 한번 보다가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공사 면적, 공정률, 납기 일자. 이강수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어요. 이 일이 끝나면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 일을 모를 거였죠. 알 필요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딸이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딸이 손을 꽉 쥐었을 때 아버지는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이강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전모를 집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종이컵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이강수가 현장에서 돌아와 빌라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죠. 가로등 불빛이 등 뒤에서 비추고 있어서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강수가 가까이 가자 그제야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태선이었죠.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와는 달랐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정장 재킷에 주름이 잡혀 있었죠. 얼굴빛이 어두웠어요. 이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라 현관문 앞까지 걸어가 멈췄죠. 한태선이 입을 열었어요. 이강수 씨. 이강수는 한태선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한태선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두 사람 사이가 두 걸음 거리가 됐을 때 한태선이 멈췄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태선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깊이 숙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숙였습니다. 61살의 남자가 이 골목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한 말들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강수 씨께도 수아 씨께도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강수는 한태선의 숙인 머리를 봤죠. 한태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장 쪽 일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선을 넘었다는 것, 이제는 알아요. 이강수는 한태선의 말이 끝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발끝을 비추고 있었죠. 한태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현장 쪽은 저희가 알아서 수습하겠습니다. 다만 준혁이와 수아 씨 문제는 두 아이의 일이니까 아이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강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잠깐 골목 끝을 봤어요. 어두운 골목 끝에 빌라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다시 한태선을 봤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자리에서 사도는 내 딸 아버지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한태선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이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한 말이 아니잖습니까? 한태선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죠. 이강수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도 그 말은 똑같이 하셨을 겁니까? 한태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이강수는 그 침묵을 충분히 본 뒤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오늘은 들어가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이강수에게 한태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강수 씨,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한태선은 닫힌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골목은 조용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한태선의 정장깃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가로등 불빛만이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한태선은 고개를 들어 빌라 위층 창문을 봤습니다. 창문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죠. 그 불빛은 따뜻했지만 한태선에게 열리지 않았어요. 한태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바닥을 두드리며 멀어졌죠. 이강수는 이미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서 있었어요. 현관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늦었다. 밥 다 됐어. 이강수는 작업복 소매를 걷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죠. 응, 먹자. 그게 전부였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퍼담았죠.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낮이었어요. 한준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꼭 한 번만 보자는 문자였죠. 수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카페에서 보자고 답했어요. 두 사람이 자주 오던 그 창가 자리였습니다. 한준혁이 먼저 와 있었죠. 수아가 들어서자 한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수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눈물도 없었어요. 수아가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죠. 수아야, 아버지가 이강수 씨 찾아가셨다는 거 알아. 내가 말씀드렸어. 직접 사과드리러 가셔야 한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아. 아버지한테 들었어. 한준혁이 수아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강수 씨한테 사과하셨잖아. 그 자리에서 했던 말씀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야. 수아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수아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준혁이 다시 말을 이었죠. 나는 수아가 좋아. 그 마음은 변한 게 없어. 부모님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셨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수아가 한준혁의 말을 조용히 끊었어요. 준혁아. 한준혁이 멈췄죠. 수아가 한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 손 봤어. 아버지가 내 손 위에 손을 얹어줬을 때 한준혁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말을 이어갔죠. 그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박여 있는지 알아. 송금 사이에 때가 끼어 있는 거, 손목에 긁힌 자국 있는 거 나는 다 봐왔어.
그게 28년이야. 한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아가 계속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이 그날 그 손을 보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알아? 그 차림으로 여기 왔냐는 말이었어. 두 번째는 집안 배경 타령이었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정리하라는 말이었어. 수아의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울음기가 없었죠. 그게 한준혁을 더 무겁게 눌렀어요. 준혁아, 나는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한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수아가 말을 이었죠. 근데 나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 준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잖아. 아버지가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준혁이는 테이블만 봤잖아. 한준혁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그 순간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준혁아,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그 집안과 어떻게 됐는지 너도 알잖아. 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끄덕였죠.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날 상견례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잖아. 나도 다 알진 못했고. 수아가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근데 알았든 몰랐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야. 작업복 입고 온 아버지 그대로야. 그게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가 됐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한준혁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그것을 봤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나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한준혁이 입술을 꽉 물었죠. 수아야,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가.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충분히 생각했어. 2주일 동안 매일 생각했어. 한준혁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아의 손 쪽으로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죠. 수아가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어요. 미안해, 준혁아. 진심이야. 한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가 다물렸죠. 눈이 빠르게 깜빡였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말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수아는 한준혁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 번 숙였죠. 카페 문을 밀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한준혁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테이블 위 수아의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번에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김은 이미 다 식어 있었죠. 카페 문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이 잠깐 부셨습니다. 수아는 카페 문 앞에서 멈춰섰죠. 발이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한 발짝 나오는데 2주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봤죠. 구름이 없는 맑은 낮이었어요. 바람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눈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것이 무섭기도 했고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2번 울리고 이강수가 받았습니다. 현장 소음이 배경에 깔렸어요. 아빠, 응?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준혁이 만났어. 끝냈어.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현장 소음이 낮게 깔렸죠. 이강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수아의 눈가가 잠깐 뜨거워졌어요. 눈을 한번 빠르게 깜빡였죠. 오늘 저녁에 일찍 와. 내가 밥할게. 이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수아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죠.
발끝을 받다가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어요. 옆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이었죠.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한준혁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창을 보다가 다시 앞을 봤죠.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도심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 전화하며 걷는 사람, 손잡고 걷는 사람들이 수아 주변을 지나쳐갔죠. 수아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 빈자리 안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전보다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걸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뭘 해줘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두부 넣어서, 그리고 계란 후라이 바삭하게. 수아의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울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이었죠.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수아는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이 도심 거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수아의 뒤에서 가볍게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빌라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골목 바닥을 조용히 물들였죠. 이강수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어요. 도시락 가방을 한 손에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죠. 오늘도 어제도 28년 전도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골목 저편에서 수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한가운데서 마주쳤어요. 이강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죠. 일찍 왔네. 수아가 아버지 옆으로 붙어 섰어요. 응, 오늘 일찍 나왔어. 두 사람이 나란히 빌라 쪽으로 걸었습니다. 수아가 이강수의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죠. 이강수는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그냥 줬어요. 가방이 수아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어요. 수아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준혁이한테 한 말 후회 안 해. 이강수는 앞을 보며 걸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날 아무 말 안 하고 나를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 이강수가 걸음을 유지하며 짧게 물었죠. 뭔데? 수아가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할 게 없다는 거잖아. 아빠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이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수아가 옆을 힐끗 봤어요. 이강수의 옆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잠깐 비쳤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 주변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 보였죠. 수아는 도시락 가방을 두 손으로 고쳐들었어요. 가방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강수가 오늘도 현장에서 직접 챙겨온 도시락이었죠.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강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수아가 말을 이었죠. 그 작업복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 이강수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도 멈추지 않았죠.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빌라 계단이 보였어요. 수아가 먼저 발을 올렸죠. 아빠, 오늘 된장찌개 내가 끓일게. 두부 많이 넣고. 이강수가 뒤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돼? 수아가 앞서 올라가며 말했죠. 계란 후라이도 바삭하게. 이강수가 계단을 오르며 짧게 말했어요. 내가 해. 수아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 이강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빌라복도 불빛이 켜졌죠. 현관문 앞에 도달했을 때 수아가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먼저 들어서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강수가 계단 위에 서서 신발 끝을 보며 작업화 끈을 풀고 있었죠. 수아는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희끗한 머리카락, 구분 등 거친 손. 28년이 쌓인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갔죠. 부엌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어요. 이강수가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불이 켜지고 문이 닫혔죠. 좁은 빌라 안에 두 사람의 기척이 가득 찼어요.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업복 한 벌이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가 된 적은 없었죠. 그것이 30년의 땀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아봐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버텨온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세연이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